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대동법과 그리고 현대 조세 원칙 관련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 그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가와 나가 나뉘어져 있는 글에서는 무언가 통일된 소재라던가 주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해서 글을 읽으면 훨씬 쉽게 그리고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문제는 요즘에 특히나 많이 출제되고 잘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내용 일치 관련된 문제라서 읽으면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3번에서는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부터 미음까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내용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 등장하는 이 A와 B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5번 역시 이제 항상 이런 독서 지문에서 나오는 보기, 사례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느냐, 글에 대한 내용을 잘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부터 봅시다.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자, 양입 위출에 따라서 조선은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정한다. 즉, 세금을 먼저 어디에 쓸지 얼만큼 쓸지 예측을 하고 지출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만약에 나중에 급하게 써야 되거나 충당해야 되는 곳이 생겼어. 그럴 때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 세금을 다시 거두는 거, 새로 거두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이 출하고 입을 바꿔서 양출, 위입, 세출을 헤아려 세입을 정하려고 하는 것,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세금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제 특히나 역사 시간에 혹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걸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땅에다 매기는 전세, 그리고 백성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역, 특히나 여기서 제일 유명했던 건 군역이죠. 지금의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그것도 세금으로 쳤다. 다음에 공납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국가에 제출하는 그러한 세금의 종류들이 3가지가 총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글에서는 이 문단에서부터는 나는 이 3가지 중에서 특히나 공납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것이다. 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제목에서 봤던 대동법이 이 공납, 공물과 관련 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공납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 단위로 부과를 했고요. 다음에 특산물을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을 해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소량으로 생산되는 것 혹은 생산되지 않는 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해야 할 세액의 가치가 불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세가 계속 변하기도 하거니와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는 좀 더 비싸고 여기서는 좀 더 싸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저 지역과 우리 지역이 내는 세금이 1대1로 동등한가 라고 한다면 불공평하게 느낄 여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다음에 과세표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과세표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통 세법이나 세금 계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기준, 내가 세금을 이만큼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돈을 내야 한다 라고 정해주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대해서 딱히 법규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공납의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부정, 농간, 그리고 방납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방납은 그러면 뭐냐? 글에 써있듯이 공물을 대납해주는 행위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상인들이 대신 이 공물을 바쳐주고 그 대신에 수수료를 뭐 더 뗀다든지 혹은 내가 대신 이거 내줄 테니까 나한테 이거보다 더 비싼 돈을 줘 라고 하는 식으로 폐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방납을 하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극소량이거나 혹은 생산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런 식으로 박납의 폐단이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에 있어서 도움이 그닥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는 조광조와 이이가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17세기에는 이제 이원익과 한백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대동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공물을 내던 것, 특산물이나 뭐 생산되지 않는 물품 막 이런 걸 걷던 것을 쌀로 통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준이 생기는 거야. 토지 하나당, 한 결당 16두를 내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12두로 바뀌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꽤 효과가 있었으니까 여러 지역으로 강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충청도, 전라도, 나중에는 평안도 빼고 다 이런 식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4문단에서는 이제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는 위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는 어땠냐? 당연히 이제 과세 표준도 명확히 적고 법률로도 정했고 토지 한 결당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꽤나 만족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공물에 관련해서는, 공납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재정 공공성이 강화되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대전에 반영되기도 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당연히 이제 이것만으로 완벽히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단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 세금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쌀로만 내다 보면은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방 간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삼정의 폐단이 극심해졌다. 이거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겁니다. 특히 흥선대원군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다음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 자체는 늘어났어요. 왜? 여기서 이 삼정의 폐단이 증가했다 보니까. 자, 다음에 전세, 아까 땅에 매기던 거, 그리고 기타 세금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원래 내지 않아도 됐는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전가되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자, 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요. 가는 조선의 재정 이야기였어요. 특히 조선의 세금. 자, 이번에는 우리 현대법에 의거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서 나옵니다. 자,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비 재원 조달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음에 조세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그 대동법에서 봤거나 혹은 맨 처음에 가해 1문단에서 봤듯이 뭐 양입, 위출 이런 식의 원칙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것을 세법이라고 많이들 불러요. 자, 그래서 조세 원칙에서는 일단은 목표는 효율적이고 항목적적이어야 한다. 목적에 잘 맞아야 한다. 라고 해서 따르는 원칙이고요. 두 가지 A와 B로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이 문단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로 조세 법률주의 A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니까 법률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목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왜? 부당하게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빼앗기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 생활의 안정, 즉 법에 의거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다음에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극과세 금지 원칙은 우리 아까 봤던 이 조세 법률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원칙들 혹은 주의들입니다. 자, 일단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다음에 과세요건이 명확주의는 이름에도 써있듯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우리가 이건 맞아, 이건 이렇게 거두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명확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나 개괄적인 너무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명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다음에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은 법규 불소급이라는 또 다른 개념이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법규 효력이 발생 전에 생긴 사실에 관해서는 당해, 그 해에 법규에선 적용받지 않는다. 이제 대표적으로 법이 뭔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실은 그때 있었던 법으로 적용하고요. 새로 바뀐 법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가 입장에서 막 그때그때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법을 막 개정하게 되면 그때 있었던 일 가지고 야 이때 기준은 이거니까 너 이때 뭐 얼마를 더 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건데 세금에서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내가 세금의 혜택을 받았다면 2024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법 혜택을 못 받아. 그러면 그 이전 거는 그냥 받은 걸로 치자. 나중에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세 공평주의라고 해서 이제 조세 부담은 소득, 소비, 자산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근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하게 부담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세 공평주의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입법상의 공평주의, 즉 법을 만들 때 공평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다음에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여긴 만들 때, 여긴 쓸 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세법 해석 및 적용에 평등하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뭔가 더 많다거나 혹은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시세를 조금 더 중시하는 실질적인 거 가치를 더 중시하게 보겠다라는 현실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담세 능력에 상응한 잘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면 또 담세 능력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조세를 부담하는 그 국민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표는 아까 나왔듯이 소득과 소비, 자산. 그리고 나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세금이 나뉜다라고 하면서 그 세금의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 여러분들 특히 많이 보던 애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간접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번에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 표시를 하게 된다면 혹은 표시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을 하게 되면 내용 일치할 때 잘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가는 대동법 실시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나오기는 했죠. 다음에. 조세 원칙이 성립된 역사적 사건. 자, 나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이러한 주의가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주의가 있는데, 이거에는 속하는 게 또 이러한 원칙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지, 역사적인 흐름에서 흘러가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가는 대동법이 시행된 배경과 시행으로 인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 조세 기본 원칙에 포함되는 하위 원칙 제시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언급 없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이념에 대한 얘기는 그닥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요것도 정치적 배경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뭐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 때문에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하기 위한 당대의 노력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에 조세 과부담에 대한 얘기 역시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보게 되면요. 조선에서 대동법의 실시 지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충청도에서 뭐 전라도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세목에는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 포함되었었어요. 대표적으로 역이 있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중 근로소득자는 소득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그래서 원천징수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제 일을 하고 나면은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뭐 세후, 세전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조선에서 박람회 폐단은 지방 특산물을 쌀로 바치는 제도를 만들면서 발생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뭔가 잘못되었죠. 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대동법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다른 쪽으로 번져 나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5번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가에 기업부터 미음을 나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에서 기억, 미음 내용을 보고 나에서 1대1로 매칭을 하든지 혹은 나를 토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는 재산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 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땅 역시도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하고 3번은 같이 보게 되면 2번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서 어긋난다라는 공납이 그렇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과 세액 산정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왜? 공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대동법은 이걸 해결했다라고. 토지 1결당 12두, 뭐 16두 이런 식으로 매겼었다.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맞는 말. 자,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은 납부세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를 보게 되면 자, 이 친구와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와 이 납부세액을 명시했으므로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내용하고는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됩니다. 왜? 이것 같은 경우에 개괄적인 조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명확주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구나. 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이 전세를 떠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형식상으로는 소작인들이 아니라 지주들에게 소유가 있지만 세금을 낸 건 사실상 누가 된 거예요? 이 소작인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나의 A와 B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조세 법률주의, B는 조세 공평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A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마련했다. 이 내용 찾을 수 있죠. 자, 다음에 국가 경비를 최대한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일단 글 내용상에도 없고요. 그리고 선지 자체만 봐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본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꼬아서 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나머지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보시면 그 글 A 부분은 이 관련해서는 다 나와 있고 B 역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적용하는 건데 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자, 전세는 이때 썼고 공물은 이 용도로 쓰였다. 여기서 소용이라는 말은 쓰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전세는 초기에 44만, 공물은 10만 석 정도 쌀로 환산했을 때 왜? 현물로 받았으니까, 쌀이 아닌 다른 현물로 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약 54만 석 정도 규모의 세금이 걷어들여졌다. 자, 근데 우리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선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토지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이 세수가 많이 줄었겠죠. 왜?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해결하자.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호조가 이것을 담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6조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호조였다. 자, 그래서 나왔듯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자 바뀌었어요. 아까는 전세가 훨씬 많았고 그 다음에 곡물을 환산했을 때 10만 석 정도 규모로 상대적으로 많이 작았는데 뒤집어졌죠. 왜? 대동세는 곡물을 대체했으니까. 그래서 전세 수입은 16만 석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이 문제가 이 대동세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 그렇다면 호조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호조 입장에서는 재정이 조금 많이 풀어졌겠죠. 자, 그래서 전체는 늘어났어요. 더해보기만 해도 아까 54만 석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전세는 이때 썼다. 그리고 대동세, 그리고 곡물은 이때 썼는데,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까, 세금의 용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호조가 대동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세입을 늘려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기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국가재정 부족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동법을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이 글에서는 1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틀렸냐? 독자적인 재정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양출입의 재정원칙을 파기했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자, 그리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전세 수입이 크게 줄고 대동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답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이렇게 배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확실하게 했고 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거둘 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배분되었다라는 내용은 딱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와 초기가 반대가 된 것. 그러니까 전세와 그 대동세의 비중이 반대로 된 것. 이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소급과세 원칙은 뭐였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그 법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잘 수업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